현대문학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AI 시대 한국 문학의 전망입니다. 이 기술이 빠르게 앞서가는 이 시대에 문학은 어디까지 인간의 이야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이 정보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AI는 과연 작가에게 도구일까요?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동반자가 될까요? 자, 디지털 인문학 분야 전문가 경북대학교 영어문학과 김희진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셰익스피어를 이제 전공을 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소설을 쓰는 것들을 개선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가 신춘문예를 이제 시상식에 와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연구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간다니까 학생들이 혹시 뭐 계란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소설을 쓰는지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실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작가님들과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자 신문 기사인데요. 문지혁 작가가 오늘 이제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AI 시대에 파인다이닝 문학만 살아남을 것. 사실 AI가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이제 문학계에서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간이 쓰는 소설과 AI가 쓰는 소설이 어떻게 다르고 인간이 쓰는 소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지혁 작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파인다이닝 문학을 하면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은 파인다이닝 같은 문학은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파고가 생기고 바둑이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알파고와 바둑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면서 바둑의 기보도 점점 더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면서 소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어떤 소설을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못 쓰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다시 다른 소설들을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협업 관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얘기들이 조금 더 기술적이고 이제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인공지능이 뭘 못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인간 작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동반자 AI 얘기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AI 창작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고 AI 동반자로서 작가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작가의 동반자 AI가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무신기획의 첫 부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챗GPT 5.2 가장 최근 버전의 이 무진기획의 첫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프롬프트를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 소설을 원작과 다르게 이어서 계속 써주세요라고 이제 하고, 버스가 사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식 피로라는 이정기를 보았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요 밑에까지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불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하고 요 한 문단 정도를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챗GPT가 작성한 무진기행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안개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서 더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희미한 윤곽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논두렁의 물은 유리처럼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위로 서 있는 허수아비는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안개는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채 사물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무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안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 어디쯤에 서 있었다라고 이거는 챗GPT가 완벽하게 써준 거예요. 실제로 이어지는 이제 김승욱 작가가 쓴 무진기행은 버스의 덜컹거림이 좀 더 덜해졌고 뭐 버스의 덜컹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은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는 뭐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신한 욕심껏 숙련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됐다 이렇게 되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챗GPT가 쓴 게 굉장히 스타일을 잘 근사하게 어느 정도는 뭐 저도 이제 뭐 문학 교수이긴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블 AI 같은 데를 들어가면은 아예 소설가들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작가의 스타일을 아예 그 입력을 시켜놔서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코난 도일의 스타일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 뒤로 이어서 써지는 부분이 코난 도일의 이제 문체로 이제 써지고 뭐 에드가 알런 포를 누르면 에드가 알런 포를 써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문체를 따라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메커니즘이 단어를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사이에 있는 그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에서 문체는 굉장히 잘 따라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단어별로 이제 이어가다 보니까 그 미시적으로는 매끄럽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인간을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팀에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 같은 비슷한 팀에서 알파고도 만들었던 팀이죠. 딥마인드가 이제 소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기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설의 뭐 기승전결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맨 밑에 감정의 곡선이 소설의 첫 부분에서는 낮게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승 곡선에서 하강하는 곡선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저점이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곡선 이런 식으로 이제 커트 보네것이라는 사람이 소설의 그 감정의 곡선을 7개를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쓴 소설을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왼쪽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인간이 쓴 소설이고 오른쪽이 이제 인공이 쓴 소설인데 그 패턴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뭐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도 뒷부분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이 인간이 쓴 거고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쓴 건데 어떤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비중,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적인 스토리, 비극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감정의 곡선이 흘러가는 방향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구글 딥마인드가 이제 한 연구에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 연구팀도 이 인공지능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들을 좀 더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와 비롯해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한 팀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간이 쓴 소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데 그 분포가 한눈에 봐도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Y축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소설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앞 맨 밑에 쪽에는 이제 세팅 부분,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개가 있고 뭐 발단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저 위에 결말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소설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인간이 쓴 소설은 대체적으로 소설의 시간 흐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소설의 발단 과정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쓴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개와 위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그래프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 부분에 인간이 쓴 소설은 쉽게 말하면 그 캐릭터 묘사와 배경 묘사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중간 부분에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그 발전과, 그러니까 캐릭터의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어지고, 그다음 빨리 위기를 계속해서 겪고, 그다음 또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88개의 저작권이 이제 이미 완전히 만료가 된 작품들만 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 그러니까 1950년 전반에 있는 작품들, 이제 특히나 이제 영어 소설들을 이제 했고요. 장르적으로 SF 장르만 모아서 88개를 골라서 이렇게 그 배경 그다음에 그 캐릭터에 대한 세팅, 그다음에 위기, 그다음에 일종의 서사 대상에 대한 어떤 전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서사 대상과 어떤 위기가 생기는 부분, 그다음 화해를 하는 부분, 파국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결론이 있는 부분, 이렇게 9개의 이제 그 줄거리 요소에 대해서 인간들이 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80개의 소설에 대해서 몇십 명의 이제 그 국문학, 그다음에 영문학 그 문학 박사들이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와서 평가를 한 건데, 소설의 일부분을 주고 이 부분이 그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강한 시그널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약한 시그널을 지니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저기서 어느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72편의 소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백그라운드 세팅이랑 캐릭터 세팅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쓴 소설들은 굉장히 그 정형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편일률적인 뭐 클리셰로 번복이 돼 있는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쓴 소설은 굉장히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나중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세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결말에 모여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결말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말이 앞부분에도 좀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9가지 요소가 첫 번째 요소가 뭐 20%, 뭐 두 번째 요소가 16%, 뭐 여섯 번째 요소가 17%, 제일 작은 게 이제 세 번째 요소인데 그게 뭐 한 6% 정도, 그러니까 결말 부분이 3% 이렇게 나오는 분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공지능 자체를 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소설을 읽고 줄거리에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 네 편의 소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멋진 신세계라든지 뭐 조지 오웰 1984년 이런 20세기 초반의 그 SF 작품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이 직접 평가한 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훈련을 하니까 비슷하게 인간이랑 평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3명의 이제 인간 평가자와 AI가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차이나지 않게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고, 네,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평가라는 게 이 소설의 구성 단계를 9개로 나눠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5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이 쓴 소설을 결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패턴이 어렴풋이 봐도 뚜렷이 다르게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간이 쓴 소설은 9개의 그 소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5번, 6번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위기와 전개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데 저 중간 부분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특히 저희 지금 오늘 시상식이랑 이제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인데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지금 작가님들이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장편 소설을 극도로 못 쓰거든요. 예. 그래서 장편 소설을 굉장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셔도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뭐 10,000단어 정도를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영어 소설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단어에서 15만 단어 뭐 좀 긴 거는 20만 단어. 그러니까 꼭 장편이 아니더라도 보통 소설의 길이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5,000, 15만 단어 정도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절대로 못 써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제 길이를 최대한 그렇게 써보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저희 그 비유로는 아침 드라마처럼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계획을 길게 잡고 대하 드라마를 이제 잡고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아침 드라마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뭔가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소가 되고 또 반복되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 어떤 소설이거든요. 특히나 어느 정도 길이가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쓴 이제 논문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인간이 쓰는 소설이 쓰는 방법을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이제 더 잘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종의 오케스트라의 이제 지휘자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제공을 해가지고서는 인공지능에게 계속해서 생성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를 어떻게 할지를 결국에는 인간이 써왔던 소설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방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롯이 줄거리가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않고 뭐 소위 말하면 떡밥 회수가 잘 안 되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거든요. 탐정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면 길게 못 쓰니까 앞부분에서 일종의 떡밥을 추적을 하는데 그 뒤에 절대로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코난 도일의 뭐 셜록 홈즈를 열심히 읽으면서 이 셜록 홈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회수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시키면 정확하게 입력시킨다는 게 일종의 뼈대 같은 걸 그려가지고서는 그 뼈대마다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나중에 다시 반복이 돼야 되고 변주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구조를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플라진이라고 1920년대에 실제로 작가들이 몰래 사가지고서 보고 베꼈던 일종의 작가 매뉴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가능한 등장인물의 종류, 그 다음에 가능한 일종의 문제의 종류, 그 다음에 해설하는 방법의 종류 이런 걸 인덱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desired fortune opposed by enemy 뭐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뭐 적이 그다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한마디로 줄거리의 사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몇백 개를 나열을 해놓은 거죠.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캐릭터의 종류도 나열을 해놓고 어떤 위기의 종류도 나열을 해놓고 해소의 방법도 나열을 해놓고 그래서 작가들이 그당 20세기 초반에 이걸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도 전개를 할 수 있겠네라고 베꼈던 건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도 가지고 와서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이 모델 자체가 통계와 확률로 이제 이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편일률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언제나 통계에 기반한 어떤 예측 모델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거를 좀 변주를 다양하게 주려면은 그 전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작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주를 줬듯이 인공지능에도 이거를 이제 일종의 입력 자료로 줘서 변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플라치니 인덱스를 인공지능에게 일종의
뭐 에이전트 A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서는 그걸 일종의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 가지고서는 계속 이어나가는, 그래서 이야기가 천편일절 흐르지 않고 최대한 다양하게 흐르게끔 하는 뭐 연구를 지금 저희가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뭐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향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인간이 쓴 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품질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줄거리의 어떤 요소들을 아까 전에 제가 장편으로 넘어가면은 그 줄거리의 요소들을 잘 잊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 줄거리 요소들을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와 이벤트들 사이의 관계들을 조금 더 추상화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단어별로 이제 숫자를 계산을 해서 하는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종의 뼈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를 기존 소설에서 추출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런 식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찰스 디킨즈의 Great Expectation이라는 소설에 있는 이벤트를 몇만 개를 이제 뽑아낸 거죠. 거기 있는 그 몇백 페이지짜리 소설의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서 이게 이제 챕터 1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이벤트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PDF로 나와서 안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뭐 그 주인공에 관해서 그 관계성들, 이벤트의 관계성들을 다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시공간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들을 다 뽑아내서 결국에는 이 Great Expectation이라는 이 세 개의 그 이벤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옛날처럼 뭐 그냥 뭐 아까 전에 보였던 9단계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어떤 가능성 속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자동화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전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100편, 1000편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이제 관계 그래프들을 뽑아내고 이 자료들을 학습을 해서 인간이 쓴 소설들은 어떻게 반복과 변주를 하고 있는지, 소설의 줄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구조화됐는지, 이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했던 작업들이긴 한데, 러시아 형식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선언적으로 하겠다고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잘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저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팅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했을 때 소위 말하면 소설의 그 뭔가 그 일종의 우리가 숨겨져 있던 어떤 뭐 10,000편, 10만 편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한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패턴 자료들이 결국에는 인간 작가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알파고가 결국에는 이제 바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관심과 기보 자체를 발전시킨 것처럼 인공지능도 인간 작가의 어떤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게 된 질문이었는데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이 AI 문학의 윤리와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한국문인협회 및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이신 김호은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강의 재밌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비교적 좀 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엔지니어, IT 기술자가 아니고요, 전문가는 아닌데도 좀 그쪽을 좀 알려고 노력하는데도 지금 들은 모든 것에 제가 이해는 한 20%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해요.
우선 제가 드리는 이 제목이 AI 문학의 윤리와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와 문명은 충돌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서로 융화해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 시장을 점유하느냐가 큰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창작자 중심, 또 창작 예술가 중심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진화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페이퍼를 못 드렸습니다만 챗GPT 5.1 버전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정확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AI가 창작 예술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다시 물었을 때 얘가 하는 소리가 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똑똑하죠. 참 똑똑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소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개나 우리 소설 미학으로 접근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설을 예술의 차원까지 왔던 이 모든 과정을 AI가 할 겁니다. 지금 5.1이니까 1부터 5까지 왔어요. 5부터는 바로 6으로 못 넘어가고 워낙에 미세하게 발전합니다. 5.1, 5.9 가서 6까지 가겠죠, 그죠? 그 6, 7중 가면은 거의 인간의 버금가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 부분도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겁니다. 편히 우리 예술 작품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예술가들이 위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자, 예술가들 위해서 이걸 개발하지 않아야 되냐? 그렇진 않죠. 개발이 돼야 됩니다. 문명은 나아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데, 저는 우리가 굉장히 빨라요, AI가. 개발은 좀 늦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는 건 매우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제도, 법령을 정비해서 만든 것이 제일 빠른 것이 EU. 작년에 법 제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년 전에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달 22일께 아마 공표될 겁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하기는 해도 법으로 누구든 AI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문화 창조자면 좋은데 문화 창조자는 따로 있고 AI 기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작자와 활용자 사이에 그 갭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제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화와 문명은 자생적으로 전이되어야 된다. AI가 우리 문화 안에 들어와서 너무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거 왜 우리가 이제 늦어졌냐 합니까? 법률로는 세계 두 번째 빠르죠. 그러면 지금쯤보다 앞서서 우리 모두가 AI 출현에 대한 대비 그 윤리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도 못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은 얼마든지 IT 기술을 가진 분들이 개발을 할 테고 이거를 향수하는 인간이 AI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인데 그 과정이 아직 생략되어 있어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써라 사람들은 그 만든 희한한 물건을 써먹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퇴화합니다. 우선 첫째,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사유능력,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에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임계점에 완전히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는 AI가 더 잘하니까 생각을 논리도 좋고 연산도 좋아요. 당연히 좋죠. 컴퓨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생각을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인들도 좀 와 계십니다. 여러분 문인 아니더라도 글을 쓰시잖아요. 그죠? 글을 써서 잘 모를 때는 단어를 사전 보고 찾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전을 찾으려면 책을 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이라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낙엽이 달랑 나오지 않아요. 책 보고 낙엽을 찾아줘 하면 못 찾았어요. 내가 낙엽을 엔트리를 찾아가야 돼요.
낮자에서부터 낙자까지 쭉 내려가 봅니다. 낙엽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단어 10개, 20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유가 넓어지겠죠. 그때 컴퓨터나 AI고만 물으면 바로 답을 줘요. 그 인적된, 파생된 나의 사고는 죽어버려요. 그럼 우린 점점 생각을 퇴화하면 우리는 인간은 퇴화하고 AI는 진화합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발했고 인간이 개발한 목적은 인간이 향수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AI가 활동하는 것을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I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인간이 나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AI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문명 문화예요. 그런데 앞질러 가는 AI에 인간이 종속되거나 끌려가 버리면 AI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괴테. 괴테는 문인이기도 하고 정치가고 의학자고 생물학자예요. 이분이 색채론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색채론 한번 보셔요. 그 앞서서 누가 썼냐면 20년 앞서서 뉴턴이 색채론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색이라는 것은 빛의 굴절에 의해서 보인다. 원래 색이 없어요. 백색 광이 있어야 백색 굴절이 없으면 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기를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굴절되는 입자에 의해서 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프리즘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를 본 거죠. 무지개 하늘에 뜨잖아요. 색깔이 없는데 무지개가 보여. 그 색깔 있나요? 없어. 비 온 뒤에 안개가 끼거나 물방울이 있을 때 그 입자에 의해서 굴절되는 데 따라 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으로 밝힌 분이 뉴턴. 그런데 이 뉴턴의 이 색채론을 반박한 색채론을 괴테가 씁니다. 괴테가 아무리 과학을 좋아한들 뉴턴만큼 따라가겠습니까? 둘이 친해요. 한 집에도 살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색채론을 쓴 다음에 괴테가 뉴턴의 색채론을 반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뉴턴은 이 빛의 굴절 스펙트럼에 의해서 색이 나온다고 했고 괴테는 아니다. 감성 스펙트럼에서 색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이 나온 걸 우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빨간색, 노란색을 인간의 감성에서 활용 안 하면 무엇에 씁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 사이에 인간의 감성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색이 수용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반대했겠죠.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괴테의 색채론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AI처럼 그렇게 해놨지만 결국 인간은 과학으로 색을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과학으로 색을 보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감성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바로 뉴턴과 괴테의 색채론을 가지고 싸웠던 그 시절이 다시 도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그죠?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산업이나 여러 가지에 많이 필요해요. 다만 문제는 창작 예술 분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방금 우리 교수님이 소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가 어떤 쭉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극복이 됩니다. 버전오브 하면 진화해요. 자, 그랬을 때 인간은 시도 쓰지 말고 소설 쓰지 말고 AI가 쓰는 걸 읽어야 할까요? 그러면 소설가나 문인들이 AI의 조력을 받아서 문학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회가 제도화해야 돼. 그래서 법 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EU에서 법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했어요. 굉장히 빨리 세계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AI는 처음 생산될 때는 깡통이에요. 연산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IT 개발자가 AI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AI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 사람이지 태어날 때 우리 보고 AI라고 해서 우리가 AI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시스템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설 줄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모르고 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자료를 습득해요.
엄마한테서 단어를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청소년 때 시도 배우고 소설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뭐 과학도 배우고 해서 매우 수준 높은 인간으로 진화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시인도 되고 소설가가 돼. 그러면 이 AI도 처음 생산되었을 때는 깡통이에요. 뭘 집어넣어야 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시킨 자료가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시를 갖다 썼는지, 누구의 소설을 패턴으로 넣었는지 이것을 명문화해야 된다. 그래서 AI를 생산할 때 마치 사단 법인처럼 우리는 자연이 태어나면 천부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등록이 되지만 법인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바로 AI도 인격을 부여하는 시대로 올 수가 있다. 그러면 AI의 인격을 호적 등록을 해라. 주민등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 번호를 받듯이 받는데 그때 얘를 어떻게 키워낸 애라는 것을 첨부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훈련을 하거나 학습했던 모든 자료를 준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른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베른 조약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밖에 없어요. 동물도 못 가집니다. AI도 저작권이 없어. 그래서 얘를 저작권을 부여할 수가 없어. 그러면 국제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년 전에 저작권협회와 문체부족에 제안을 했어요. 이걸 넣자. 그래서 연구하는데 EU에서는 이걸 만들었어요. 그걸 밝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곧 공표될 이 법 초안에는 안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는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창작자 쪽인데도 조금 이해한 것이 기업 비밀이 돼요. AI라고 다 AI가 아니요. 우리 사람도 우수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우수한 사람이 있고 분야도 다르잖아요. AI도 분야가 달라. 어느 부분에 우수하고 문예물 우수하고 뭐 노래 잘 짓는 AI, 뭐 법률을 잘하는 뭐 이렇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층층이 있는데 왜 층층이 생길까요? 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학습을 해서 매우 빼어난 AI가 되는가 하면은 좀 불량한 AI도 생겨. 사람처럼. 앞으로는 얘들이 사건도 일으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AI가 사기친 거예요. 보험 사기를 쳤어. 의료 자료를 AI한테 맡겨서 이놈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서 보험을 타먹은 거예요. 이런데도 이용하는 AI가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통제하죠? 또 AI가 표절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제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본 원작자가 내 시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표절 안 했다고 딱 잡아떼서 그 작품을 갖다 놓고 비교해가 보니까 똑같거든. 본인이 표절을 자기가 자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 표절 안 했다고 계속 우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AI한테 물어보고 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점심 드셨잖아요. 음식을 드시면 뭐 김치도 드시고 고기, 된장 막 드시잖아요. 음식을 내 속에 드신 것을 그대로 배설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병난 거예요. 음식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다른 음식으로 바꿉니다. 내 몸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서 적화된 영양가를 습득하고 나머지는 배출하죠. 그러면 사람마다 똑같이 안 가요. 똑같은 김치를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영양을 가져가고 어떤 분은 다른 영양을 가져가. 내 몸이 적화되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AI도 습득한 거를 적화시켜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라서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사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좀 아까처럼 수준이 떨어지는 AI한테 물어보면 그 데이터로 넣었던 것을 소환 되게 토해놔버린 거죠.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 그 시의 여러 대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소환되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분이 그 원작을 알았으면은 아 이게 잘못됐네 할 텐데
원작을 모르는 분은 AI가 만들어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명시화해서 명세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창작자 쪽이고, 그다음 반대로 정부는 빨리 AI를 잘 우수한 걸 만들어서 세계 최강국으로 선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AI를 개발한 회사에서 그 명세를 밝히면 좀 미진한 AI를 만든 그 기업에서 그걸 보고 차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갖다 넣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 기업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비밀이라 공표할 수가 없다. 이걸 정부가 현재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서서 더 나아가서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저작물을 선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선사용이 안 돼요. 유일하게 선사용은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여기는 아이들 교육해야 되니까 선사용하고 후 지불해. 그래서 이 AI 개발에도 그와 같이 선사용을 저작자 허가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저작권협회나 우리 문인협회 모두가 어제 그제 방송협회에서 성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사인해 드렸어요. 투쟁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은 내일 모레 공표되는 법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모두가 여기 있는 입법기관에도 어떤 분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몰라요. 사용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 수정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위치로 갈 거예요. 만족할 수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것까지는 하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큰 숙제예요. 앞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윤리라고 하고 이렇게 저작권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교육이 빨리 안 돌아올까? 저는 우선 문인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 예술가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분도 계셔요. AI 물어보고 막 이래요. 우리 문인협회에 한 3년 전에 AI 기업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는 분들이 왔어요. 좀 협업하자고. 뭘 만들 거냐 물었더니 실버 문인들을 도와주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면 기능이 떨어지지만 기능 떨어지는 늙어감이 뭔가 부족한 건가요?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우리 문인들이 젊을 때와 같이 않는 문학을 했다고 해서 그 문학이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AI가 만들어서 늙음을 젊음으로 만들어놨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모든 문명은 인간이 문명을 끌어가야 돼요. 개발은 인간이 해요. 앞서갑니다. 문명이 항상 앞서가요. 거기에 그 문명을 사용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문명은 독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사회나 학계나 모든 연구기관이 먼저 이해하고 AI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이 뭘까요? 예술을 설명하려면 책 한 권 좀 필요해요. 그렇죠? 누가 예술이 뭐냐고 묻는데 책 한 권 갖다 놓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술은 재생산하는 겁니다. 재생산. 예술 자체가 AI처럼 변합니다. 우리 문학은 작가를 떠난 시인을 떠난 문학이 시인이 만든 창조한 것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인스턴트 식품이죠. 읽는 독자가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소년, 소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의 사유와 체험으로 그 작품을 받아서 자기화 시켰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AI가 그걸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는 해요. 왜 필요하냐면 모든 산업에 AI의 조력이 필요해요. 반드시 AI는 개발되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체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의학에 동물 실험도 하고 해서 앞으로 가면은 언젠지는 반드시 우리 사람과 같은 것도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만들어요.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 고민을 살아있는 우리가, 미약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똑똑한 생산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미약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인류가 나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인류가, AI와 같은 인류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통제하는 것이 윤리, 종교, 철학입니다. 이 윤리, 종교, 철학을 바탕으로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AI는 반드시 필요해요. 즉 AI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환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인류에게 효용 가치를 주는가? 아까 괴테의 색천을 말씀드렸잖아요. 괴테의 색천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과학이 아니에요. 사유, 감성, 모든 예술은 감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술은 재생산되는 거.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바뀌나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한 5번 봤습니다. 갈 때마다 루브르 가요. 그리고 우리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 입장료 비싼데 지난번에 봤는데 왜 또 봐? 이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본 사람은 딴 사람이야. 내가 김호원이가 보고 있지만 제가 20대 보고 지금 내가 70대에 가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데 왜 같은 사람이 보죠?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시를 내가 두고 읽으면 다른 시가 되는 거죠. AI가 그런 시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모차르트가 돌아가셨는데 왜 모차르트가 클래식을 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바로 재생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사람과 장소와 연주자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이 변화해야 되는데 AI가 만드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딱똑딱 인스타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에서 인간에 어떤 유익함을 주나요? 바로 이 부분을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요. 마치 오락처럼 받아들인 분도 많이 있어요. 자기 시를 AI한테 작곡시켜서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보면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해요. 그 문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를 시의 맛으로 독자에게 전달해야지 AI의 작곡에 의해서 노래로 전달한다? 그게 자기 사유가 전달이 되나요? 이 부분을 저는 염려합니다. 저는 저작권협회 이사장 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작권협회에서는 우리 창작자들, 문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 창작자들을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창작물이 예술이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인류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우리가 뭐 즐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화는 자생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다가 말을 탄 적이 없어요. 양반이나 탔지. 그렇죠?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툭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부의 상징이거나 자기 권위의 상징으로. 근데 서양은 걸어 다니다가 불편하니까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것도 불편하니까 마차를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 그러니까 말은 여물을 줘야죠. 배설물을 치워야죠. 이게 귀찮으니까 모터가 개발되고 자동차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동차가 내 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의 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가다가 접촉사고 나면 온갖 험한 욕을 다 얻어먹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이게 왜냐하면 문화의 전이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AI가 처음부터 고민하고 우리의 사유를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다가 바로 뚝 떨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인간의 사유의 점진적인 발전 단계에 있은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도구로만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런 문학을 빨리 바꿔서 여러 교육기관이나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잘 사용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서 AI와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학이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호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0분간으로 좀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장을 맡으신 김호은 이사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죠? 예. 제가 박지대하고 자장으로 진행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진 교수님께서 정말 요약하고 여러 가지 우리 AI의 어떤 활용 현상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네요. 그리고 오늘 혹시 두 분 지휘자가 한여름 소설가와 이사과 시 2024년 우리 현대경제신문 신춘무예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럼 오늘 드리고 해당되는 발제자가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먼저 한여름 소설가께서 오늘 발제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한여름입니다. 먼저 김호은 이사장이 말씀하신 거 주제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 AI가 출현하고 AI가 직접 창작을 하고 있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면서 저도 이제 창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작권 문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휴머노이드가 과연 이 인간과 똑같은 AI가 필요할까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예는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어쩌면 조금은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비율의 문제, 혼용되는 비율의 문제가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이보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어디가 아팠을 때 예를 들어 심장을 인공적으로 부여받는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심장이나 장기 쪽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뇌나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서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AI 인공적인 부분으로 탑재했을 때 몇 %까지가 우리가 이제 인공적인 부분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뇌에 대한 인공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았을 때 지금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간이 순수하게 100% 인간이 창작한 것과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른 그 기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첫 번째 질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법적인 사회적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저작권이 보호가 되어야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법으로 법제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쪽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개인과 AI와 법적 분쟁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AI 쪽은 어쩌면 AI가 개인적이 아니라 자본이나 기업이 이제 자본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구화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좋습니다. 원래 여기 제 발제도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자연히 우리가 예술을 생산하는데 AI가 필요할까? 그래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화자는 뭐냐면 아까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법률로 인격을 준 거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인격 번호도 주고 벌도 받습니다. 인간처럼 징역형은 받을 수 없지만 벌금형이랄지 여러 가지 제약을 줘요. 그러면 AI도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AI에게 인격을 부여해요. 호조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수없이 난무할 수가 있는데
등록 안 되면 불량이에요. 마치 무국적자가 활동하는 거니까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된 AI가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벌금도 주고 활동 제재를 하고 폐기할 수 있고 사용성을 다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미세한 것을 얘가 위반한 거를 저작권을 어떻게 찾아가는데 AI가 증명 인간을 만드는데 잡아내는 인간을 못 만들겠어요? AI 폴리스도 만드는 거예요. 경찰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나중에 로봇가 생기면 로봇을 통제하는 경찰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머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 폴리스도 만들어. 그래서 이것은 AI가 조력받았는데 인간이 한 것처럼 거짓말한다. 한번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소설을 썼어요. 그럼 AI가 한 고유본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한 건 나는 읽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안 읽고 나는 좀 더 품격 있고 인간답고 내추럴한 인간을 원해 하면 나는 그냥 흙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어 하는 거고 마치 날아다니는 것도 좋겠어 난 즐거운 것만 좋아 하면 AI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문학이 대중문학도 있고 수수문학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합쳐 섞였어요. 그 구별 없어요. 일본에는 있잖아요. 나오미상과 아쿠타와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중문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트로트 음악도 좋고 클래식도 좋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그 전 단계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국민 여론과 모두를 종합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네 너무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AI를 통해서 같이 분쟁을 그렇죠. 만든다고 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 대답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가 시인께서 한번 또 들어서 질문을 좀 해주셔요. 네. 네, 이상합니다. 저는 그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시를 한 편 퇴고를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만족스러운 퇴고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문장이 미진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변형을 했더니 이 부분이 이제 이 정도면 퇴고가 완전히 됐구나. 그러니까 결국 짧은 시 한 편을 썼는데 4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AI가 불과 몇 초 만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당황스럽죠. 왜냐? 계속 의존을 할 거냐 아니면은 무시를 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사장 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AI가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불작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어떤 법적 규범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러한 어떤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 AI에 대해서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가. 반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어떤 창작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일반 대중들도 많이 창작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AI로 글 쓰는 법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달 만에 에세이를 한 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소재, 주제 어떤 그 대략의 줄거리만 입력시키면은요 근사한 어떤 에세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전문적인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쓰는 입장인데 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AI가 시의 영역에서는 특히 아직은 기대할 만한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AI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산문시다라는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걸 이제 테스트한 그 시인들 얘기에 의하면은 산문시가 어떤 일정한 서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처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 말이 산문시지만 그 안에는 고도의 어떤 짜임새 있는 운율과 어떤 그 행간에 감춰져 있는 어떤 의미들, 상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AI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까지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 우문시에 같은 경우도 AI가 곧잘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떤 그 상투성, 예, 진부함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시인 거지 고도의 어떤 그 창작적 어떤 그 기술을 발휘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이사장님이 5.1 버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뭐 조만간 또 뛰어넘는 어떤 AI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화두가 뭐냐면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AI를 무시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어떤 자료를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방대한 자료를 취재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AI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습득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AI가 창작에 개입하는 순간 창작자들은 의존할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김홍훈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창작자의 어떤 기능이 점점 퇴보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어떤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 내지는 어떤 법적인 명확한 어떤 그 규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방법,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좀 한동안은 좀 예, 네, 그런 그런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희진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약간 질문이기보다는 코멘트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저자가 무엇이고, 일종의 창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사실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저자의 어떤 펑션,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이미 20세기 후반에 이제 이론을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스 오브 어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 후반에 나왔던 그 문학 이론들의 핵심은 뭐냐면 저자라는 우리가 지금 특히나 인공지능의 시대에 들어와서 주체성을 가진 저자를 굉장히 다시 옹립하는 이제 일종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그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20세기 후반에 그 문학 이론가들이 했던 얘기는 그 우리의 창작성이라는 게 일종의 개인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어떤 구성물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바르트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텍스트에는 결국에는 일종의 기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원이라는 게 우리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그 일종의
원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그 양피지 위에다가 글을 다시 쓰는 것처럼 이전에 언어 속에 있었던 어떤 다른 잔존했던 텍스트들이 결국에는 한 개인에게 거쳐서 다시 재생산된 결과에 가까운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자라는 게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인 저자라는 게는 사실은 허상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20세기 후반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코 같은 경우가 했던 저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자라는 게 일종의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셰익스피어 시대 초창기에도 보면은 작품을 쓰고 나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시기가 지나면서 어떤 작가의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이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사람 이름을 이제 일종의 매칭을 하는 거는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처벌과 감시를 위해서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시스템과 엮여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익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저작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역사적인 산물인 거나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모 일리아드 같은 데 저작권이 있지 않았고 뭐 호모의 그 서사시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얘기한다는 그게 이제 유명한 서사시의 그 전통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중세에도 이어져 왔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어느 정도 이어져 오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작가의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했죠. 이게 그런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자라는 개념도 생각보다 굉장히 유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도 어떤 우리가 인공지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저작성과 뭐 창작성에 어떤 되게 견고한 뭔가가 있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랑 일종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연구에서도 그래서 셰익스피어 저작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돌아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육체를 거친 손을 거쳐서 나온 이 일종의 그 종이에다가 결국엔 셰익스피어가 펜을 써서 어떤 글자를 적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질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텍스트의 물질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그런 조금 요약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질성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경험을 물질적으로 하잖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는 이게 가상의 텍스트의 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어떻게 내가 어떤 문자로 표현을 했던지 간에 그 경험은 굉장히 인간 고유의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저작성을 또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제가 한번 좀 보태겠습니다. 저작물 문제가 나와서 조금 요약해서 좀 이해하시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문명과 문화의 충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엘빈 타플러가 80년에 나와서 제3의 물결을 했고요. 지금 제4의 물결로 바뀝니다. 이것이 갈수록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학 텍스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조선시대 문학을 저작물도 없습니다. 우리 매런조에 가입한 게 80년대예요. 그전 저작권 없어요. 우리 거도 못 받고 외 거도 못 받아요. 지금은 정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인문학이 발전해야 된다. 인문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항상 미숙한 데서 성숙한 걸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좋아야 되는데 난공불락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최악으로 내려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사회를 변경을 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요.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것이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높기 때문에 몰락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식이 없거나 하면 몰락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는 한 개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AI가 아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AI가 생성하는 창작품이 나옵니다. 나오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해라는 거죠. 이게 섞여서 인간이 만든 예술품과 AI가 만든 예술을 동격으로 놓는다든지 섞어서 AI가 인간의 창작품을 가져가서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내놓는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AI가 한 것을 알고 그거를 쫓는 사람도 막지는 않은 거죠. 뭐가 달라질까요? 구조가 나눠집니다. 저 농촌에서 농사 짓는 그 퇴락한 농산물을 먹는 사람과 인스턴트 먹는 인간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인스턴트를 먹는 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우리가 다 버렸던 음식을 지금 건강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왜 먹을까요? 내 건강을 만드는 거는 가장 낮은 데 있었어요. 그냥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 AI가 나올 때 노아의 강도가 생각납니다. 왜 노아의 강도가 소수의 사람과 소수의 짐승을 태웠을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21세기 인류도 몇 세기를 가면 걸러집니다. 존재해야 될 인류, 퇴화될 인류가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못 봤다고 예측을 못 할까요? 저는 예측이 돼요. 기계에 의존했던 사람들. 건강도 그렇잖아요. 늘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살아. 부자들이 어디 가죠? 작은 텃밭에 농사 짓고 싶어요. 흙을 밟아야 돼. 아담과 에가 아담이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종교가. 바로 자연에서 우리는 자연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나오고 막지는 못하지만 평범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에게 침해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도와 규범으로 막는 방법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거를 나오지 않게 하자는 건 아니고 문명은 발전하되 문화가 충돌하지 말고 문화가 문명을 끊어가게 해라. 문화가 없는 문명은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학생이 많고 학교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까? 저는 이것이 왜 일일까요? 바로 편향된 똑똑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루두루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예술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예술을 읽은 사람들과 AI가 만든 문화에 빠져버린 사람과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태는 우리 사회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참 잘 됐다. 우리 인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된다. 21세기가 인류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라 만족하진 않지만 열심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저희들도 공부해서 함께 소통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셔요. 저는 제 이메일이나 연락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면 제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련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이 포럼 주제는 무대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드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에서 왔습니다. 네, 시상식에 있어서 이렇게 축하드리러 왔는데요. 아까 이사님께서 김호은 이사님께서 유통과 개태 그 3색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경북대 김희진 교수님의 아까 강의 중에서 인간은
AI보다 분포가 다양하게 있는데 AI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 그래프를 봤거든요. 그리고 삼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루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쪽을 치웠다는 것은 인체로 봤을 때는 적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병들고 인간이 병들고 낫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의 시대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색을 얘기할 때그 40도가 있습니다. 뭐 현무나 송룡, 주자, 백호 다 그 사색이 있거든요. 중앙에 이제 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카르트보다는 뉴턴이 더 업그레이드 있고, 뉴턴보다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몸과 마음의 일체라고 요즘에 이제 현대과학에서 얘기를 원자나 양자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AI 시대에서는 이제 뭐 지금 원자 다 이렇게 AI가 막 그걸 기초로 해서 다 움직이고 그러는데요. 과연 아까 적체된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을 과연 AI가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글로 그것을 다 AI보다 더 다양하게 우리가 밝게, 적체되면은 색깔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들고 막히고 어둡고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한번 두 분께 한번 다시 한번. 두 분이 다 대답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선 제가 짧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리 문화와 문명의 어떤 발전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가면서 변화하는 거고요. 아까 색채를 말씀드렸는데 개태의 색채를 많이 따랐다고 했잖아요. 이건 감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AI가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됩니다. 지금 수술도 로봇 수술이 더 정확하고 더 비싸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색채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란색이 인디고 블루가 초록색은 인디고 블루와 노랑이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색 중에서 초록색만 가장 각이 좁아요. 인간의 동자 안에 가운데 와야 초록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틀어지면 초록색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을 보고 되게 푸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초원이 초록색이잖아요. 저 푸른 초. 그 다음에 신호등도 파란색이라고 해요. 초록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수술복이 초록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초록색을 해야 돼요. 의사들이 사람이잖아요. 로봇이 아니니까. 수술을 할 때 피와 장기를 보면은 그 옆 장기로 옮겨갈 때 앞에 잔상이 딱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계를 만드는데 옆에서 췌장이 쫓아오면 수술할 수 있나요? 이게 난리거든요. 그래서 초점 가운데 오도록 하기 위해서 초록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경주말을 눈을 가르는 거예요. 시각을 좁히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못 뛰어요. 그래서 색이 바로 인간의 감성에서 온다는 말을 괴테론입니다. 이게 괴테론이에요. 뉴턴은 여기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이 감성에 따라 색을 못 봐요. 여러분이 아는 고흐의 별이 빛나네 빈방 밤에, 이 그림이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그렸습니다. 빗자루로. 다들 정신병원에 가서 미쳤다고 했는데 고흐는 미친 분이 아니에요. 고흐는 색채를 연구하는 겁니다. 화가 있긴 하지만 고흐는 색채, 말하자면 인상파거든요. 고흐의 그림은 딱 떨어지게 사물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색채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보면은 바로 푸른색과 밤을 푸른색, 노란색, 왕달 있죠? 요 빛이 어깨로 밤을 본 거잖아요. 밤. 우리는 밤을 못 봐. 시커멓게 그려야 되잖아요. 고흐는 푸른색, 인디고 블루를 그려요. 왜? 인디고 블루와 노란색하고 뭐죠? 그렇죠. 푸른색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고흐가 보여준 거예요. 시각을 좁혀서. 왜 시각을 좁히냐면 고갱이, 시각이 넓은 고갱은 고흐를 바보라고 했어. 고흐는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그림을 팔 수도 없고 고갱은 그림을 잘 팔아요. 이게 약간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디고 블루는 시각이 일단 좁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도가 높거든. 이걸 여러 개 패턴화 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패턴화 하지 않아도 감성에 의해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AI는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분야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해서 대답을 하고 바로 예술 분야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등록제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예술품과 구별하고 그 표절도 잡아내는 거예요. AI가. 왜냐면 작품을 쓰는 AI가 표절을 못 잡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써진 작품을 나는 내 거다 하는데 AI 폴리스에 딱 넣으면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사회에 만들자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인간이 사유가 또 앞질러 가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김희재 교수님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인간이 쓴 소설과 다르게 이제 한쪽으로 이제 분포가 치우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에서 핵심은 사실은 이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친 거를 파악을 했으면 그 파악한 거를 바탕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이제 쓴 게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는 패턴이 보이면 그거를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평가를 주면은 이 좋은 점수를 받게끔 계속해서 인공지능 유도를 하는 거죠. 원래 인공지능 개발된 것 자체가 일종의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 올바른 말을 하면은 뭐 사탕을 하나 더 주고 그다음에 틀린 말을 하면 계속해서 교정을 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일종의 보상 시스템을 계속해서 주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잘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균형 잡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와 좀 별개로 조금 더 큰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 속에는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성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게리 테일러 교수님이 오셔서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Artificial Intelligent Humanity,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 지능은 이미 인공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문자라는 거를 습득을 해서 우리 뇌 속에 일종의 작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더 이상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를 할 수 있게 조직화가 됐고 그 다음에 주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라는 걸 만들어서 기록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컴퓨터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원시 인간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일종의 기술들을 습득해 오면서 우리 안에서 체화해 오는 과정이 지금까지 현대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랑 좀 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도전적인 인공성을 맞이함으로써 인간성이라는 건 뭔지를 다시 약간 관추하는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치우침이라는 게 일종의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답변됐습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아마 우리 많이 지도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3시간 가까이 되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같이 채워갑시다. 우리가 어차피 이 AI 쪽은 활용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나타날지는 사실 몰라요. 예측만 하는 거니까 좀 더 정답은 우리 자연인 우리가 AI 기계에 종속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나는 오늘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럼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 현대문학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이 시간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문정은이었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